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지금 가지고 나오셨네요. 몇십 년 전에 쓰였던 살충제로 쓰이던 DDT. 아직도 LA 근처 태평양에 농축돼 남아있다는 보도가 지난주 LA타임스에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또 그 외에도 LA 시의원 마크 리들리 토마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고, 이제 판결, 이 배심원들 판결이 지금 남아있죠. 또 마지막으로 70살의 노인과 30살의 젊은이 중에 어느 사람이 운전을 더 위험하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박종찬 기자와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DDT 살충제 보도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DDT 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일 텐데, 이 살충제 어떤 것인지 우선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좀 배워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DDT가 이제 밴 당한 후에 태어나서. 근데 DDT는 1960년대까지 많이 쓰였던 살충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6.25 전쟁 때 이 살충제를 써서 빈대 네. 발생률을 크게 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 DDT는 발암 물질이다라고 폭로를 한 후 1972년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살충제가 태평양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1940~50년대 그 살충제 회사들이 몇만 배럴의 DDT를 네. 캘리포니아 바다에 버렸습니다. 예. 이 DDT는 아직까지도 분해되지 않고 그 농축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파이러스 바디스 바다 그리고 샌피더 근처의 그 도밍게즈 채널에도 DDT가 많은 곳이고, 특히 그 카타리나 섬 근처에서도 DDT가 예.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 카타리나 섬 바다를 분석한 결과 DDT는 바다 땅 그 지면에서 6cm 밖에 안 되는 깊이에 있다고 합니다. 6cm 네. 정도 밑에. 그 바다 땅 그 아래 6cm죠. 네네. 즉 물고래가 이 땅을 파거나 케이블이 땅을 치거나 할 경우에 DDT가 바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바다에 들어간 DDT가 그 바다 사자의 그 발생률을 크게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 분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탈리나 섬 근처에 그 바다사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이 화면을 보니까 그 드럼통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 드럼통 자체를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저에 이제 그 드럼통들이 쫙 있는데, 그 사진 보니까 참 끔찍하더라고요. 이 DDT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이 죽인다고 이렇게 몸에다 뿌리고 그랬었어요. 네, 저도 그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주머니라 그래가지고 예. 조그맣게 이렇게 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DDT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겨드랑이 밑에다가 매달게 하고 그랬던 네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이렇게 독합니다, 저희. 아, 네. 근데 이 살충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연방 정부는 약 이제 500만 불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EPA 그는 DDT 말고도 다른 독성 물질들이 LA 근처 바다에 몇십 년 전부터 버려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EPA는 그 다른 주 및 연방 기관과 함께 미국 전역 바다에 어떤 물질이 버려졌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 DDT 문제를 1990년대부터 연구해온 마크 골드 과학자는 나라의 해양에는 많은 쓰레기장, 그 덤핑 그라운드가 있고 그곳에는 모두 끔찍한 오염 문제가 있지만은 누구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바다에 있는 거를 다시 건져 올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기가 지금 문제죠. 그거 몇십 년 동안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미국의 예전에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 잔해들을 지금 뭐 케이먼 아일랜드인가 어딘가 뭐 밑에다가 이렇게 파묻어놨대지 않습니까? 바다 속에다가 네. 아유, 네.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참 모든 게 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네. 이게 앞으로 좀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문제가 되겠네요, 예. 정말. 네. 또 바다 바다 표범이나 이런 그 동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사람한테도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네, 먹이 사슬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그럼요. 네. 자, LA 시의원 마크 리들리 토마스의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배심원들이 토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토의 시작 전에 검사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데 뭐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네, 검사들은 이제 마크 리들리 토머스 시원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일했을 당시 그 USC 소셜워크 학교 학장 메릴린 프린한테 뇌물을 받았다면서 네. 뇌물을 받은 후 카운티 공무원에게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하거나 특정 법률이나 이제 항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연방 검사 마이클 조이 모스는 2017년 5월 느리들리 토머스 시원이 프린 학장한테 37분 동안 전화 통화를 나눈 후 그 느리 토머스의 아들 세바스티안 그 당시엔 가주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프린 학장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학장은 바로 답을 했고 세바스티안 그 시의원 그 가주 하원 의원이 성희롱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2017년 12월 당시 플린 그 학장은 세바스티안한테 USC 전액 장학금과 교수 직위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 전액 장학금과 교수 직위 등이 그 마크 리들리 토머스한테 뇌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그 학교 학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받았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혐의를,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미 뭐 소개 많이 해드렸지만은 예. 판결 전형을 좀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변호사들은 지금 어떤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은 그 느리 토머스가 슈퍼바이저였을 때 투표한 안건들은 어차피 슈퍼바이저들이 통과했었을 안건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뇌물이 받지 않아도 그 느리 토머스 그 슈퍼바이저는 이 안건들을 제시하고 통과시켰을 것이라면서 또한 검사들이 그 LA 카운티 직원들을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것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또한 그 두 명의 슈퍼바이저를 증인으로 보였는데요. 제니스 한 그리고 슈리아 큐 슈퍼바이저 두 명은 느리 토머스가 그 문제된 안건들에 대해서 투표 전 두 명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도 이 안건들에 원래 그 찬성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판결이 난 이후에 한인타운도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판결 소개를 이제 뉴스 시간에 해드리겠지만은 예. 그 느리 토머스가 대표하는 곳이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죠. 그렇죠. 만약 느리 토머스가 뇌물 및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몇 년 동안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럴 경우 10지구는 이제 시의원석이 공석이 되죠. 예. 지금은 이제 헤더 헛 의원이 임시로 대표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시의회가 보궐선거를 하거나 헛 시의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임시로 이제 2024년까지 임명해야 하는데요. 네. 그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느리 토머스 시의원은 다시 10지구를 대표하게 됩니다. 예. 그 하지만 2024년 10지구 선거는 이미 소개드렸지만 그 그레이스 유 후보가 예.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한 그 주 하원 의원 웨지 존 소이어 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한 만큼 2024년 그 10지구 선거는 뭐 어떻게 되든 좀 치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죄가 되면은 뭐 그 시의원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만은 네. 만약 무죄가 되면 네. 그럼 다시 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알아봤는데요. 이게 예. 정확하게 대답을 제가 찾기는 어렵대요. 근데 그 시 오드레스를 읽어보면은 이제 새 텀을 이상으로 이제 그 취임하면 안 되는데 아하. 그 느리 토머스가 지금 이제 세 번째 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90, 지금 상태는 네 번째 텀인데 그 텀 리밋이 패스된 93년 이후에는 세 번째 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임기 제한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래서 네, 그 그레이스 어차피 유 네. 후보가 저희 이 시간에 이제 방송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다시 도전을 못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했어요. 24년에는 네. 어차피 공석이 되는데 이게 보궐선거가 될지 아니면 24년에 이제 정식 선거로 이제 치러질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은 끝이 났고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이 배심 작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도 아마 계속이 돼서 빠르면은 막 오늘 중으로 유죄냐 무죄냐 판결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사를 이 LA 타임즈가 썼는데 70살 이상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필기시험 그리고 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 스티브 로페즈 칼럼니스트 분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74 이상 분들이 필기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나이 차별이라면서 어허. 그 무사고 운전한 사람들이 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네. 전했습니다. 몇 노인분들은 나이보다는 사고 기록을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 1970년대의 74과 지금의 74는 많이 다르다고 그렇죠. 짚기도 했는데요. 완전히 다르죠. 아, 그렇습니다. 그 노드니 고드 변호사는 74 이상 노인분들은 그 필기 시험을 컴퓨터로 치러야 하는데 컴퓨터가 능숙치 않은 분들은 그 고생을 할 수가 있다면서
DMB 담당자가 질문을 이제 소리내어 읽고 자신의 클라이언트인 신청자가 구두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아하, 그럼 이런 조항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1978년부터 있었던 조항인데요. 근데 예. 코로나 시작 후 개빈 이섬 지주사가 이 조항을 잠시 면제시켰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몇 달 전부터 이제 다시 좀 부활한 거죠. 근데 70살 노인보다 30살, 30대 젊은이들의 사고 기록이 많다는 통계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 CHP는 2019년 그 70대 이상의 운전자는 캘리포니아 운전자 중 10.4%를 차지했는데요. 네. 사망 사고의 7.2% 그리고 부상 사고의 5.5%에만 관여했다고 합니다. 예. 그 20살에서 29살 운전자 뭐 저도 포함되죠. 운전자는 그 캘리포니아 운전자 중 18.1%를 차지하지만 사망 사고의 25.3% 오, 네. 그리고 부상 사고의 25.3%에 관여했다고 하네요. 그 하지만 DMV 관계자는 젊은 운전자가 더 많은 마일을 운전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네. 운전한 마일을 고려할 때 충동이율은 이제 70살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긴 했는데 네네. 수치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저 한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교통카드를 아유. 지급합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이제 70살이 지나면 운전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근데 LA에서 사실 그렇게 서울은 지하철이 많이 좋잖아요. 버스도 서울은 좋고. 뭐 지하철이 있으니까. 네. 버스, LA에서 교통이 운전 안 하고 버스도 살기에는 많고. 네. 근데 사실 이 미국에서는 말이죠. 이거 70살이 아니라 80살이 지나서도 운전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쵸. 네. 조심. 네. 그러니까 이 사실 뭐 그렇게 지하철도 많지도 않고 버스도 많지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긴 문제예요.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버스 타기가 힘든 것도 있고 또 지하철이 뭐 소개해드렸지만 좀 위험한 것도 위험한 있고 것도 그래서 또 있고 네.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